중국산 무기가 진짜 전장에서 어떤 운명을 맞이하는지 보고 싶으십니까? 태국과 캄보디아 국경의 작은 고지 하나에서 그 답이 너무도 잔인한 방식으로 드러났습니다. 태국군이 캄보디아와 맞닿은 국경지대에 500고지를 점령한 사건은 단순한 전술적 승리나 전선의 일부 변화로 끝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 전투는 중국이 지난 수년 동안 전 세계에 팔아온 무기 수출의 신화가 어떻게 산산조각 나는지를 적나라하게 보여준 전환점이 되었고, 동시에 베이징이 동남아에서 그려온 위험한 지정학 게임을 거침없이 드러낸 계기가 되었습니다. 태국군이 고지를 장악한 직후 공개한 전리품 사진은 인터넷과 각종 소셜미디어를 통해 순식간에 퍼져나갔습니다. 사진 속에 담긴 것은 단순한 탄약 상자가 아니라 중국 방산업계가 자랑해온 최첨단 대전차 무기의 체면이 통째로 무너지는 장면 그 자체였습니다. 태국 육군 보병 17연대는 치열한 공방 끝에 국경 인근의 유명한 500고지를 점령한 뒤 그곳에서 예상 밖의 거대한 전리품 더미를 발견했습니다. 플라스틱 상자와 포장재가 곱게 쌓여 있고 봉인 테이프와 포장 라벨이 그대로 붙어 있는 상자들이 줄지어 놓여 있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탄약 창고가 아니라 캄보디아군이 아직 제대로 뜯어보지도 못한 채 숨겨두었던 중국산 최신 대전차 무기 세트였습니다. 전리품의 정체가 하나씩 밝혀지자 군사 전문 커뮤니티와 분석가들 사이에서는 충격과 조롱이 동시에 터져나왔습니다. 상자 안에는 중국이 5세대 대전차 미사일이라고 자랑하던 GAM-10LR 대전차 미사일 82, 밀리 대전차 유탄타임, 65 중국 노르코 그룹이 생산한 PF-89 대전차 로켓 발사기가 거의 새 제품처럼 가지런히 들어있었습니다. GAM-10LR 대전차 미사일은 중국 폴리 디펜스가 수출용으로 특별히 설계해 내놓은 최신형 무기입니다. 중국 측 홍보에 따르면 이 미사일은 조준 후 발사하고 잊어도 되는 이른바 발사 후 망각 방식 복합 유도 체계 비행 중 데이터 링크를 갖춘 5세대급 대전차 미사일이며 미국의 제블린과 동급이거나 어떤 면에서는 앞선다고 선전해 왔습니다. 중국의 홍보 자료는 늘 이렇게 말했습니다. 제블린의 사거리가 약 4km 수준이라면 GAM-10LR는 6km에서 10km까지 도달할 수 있으며 가격은 훨씬 저렴하면서도 성능은 비슷하거나 우수하다고 말입니다. 그러나 태국군이 공개한 사진은 이런 광고 문구 뒤에 숨겨져 있던 현실을 그대로 보여주었습니다. 고지의 임시 야전 창고에는 GM 시리즈 대전차 미사일과 발사대 각종 부속 장비가 통째로 담긴 세트가 여러 개 놓여 있었고, 미사일은 상자에서 꺼내지도 않은 채 비닐 포장과 완충제가 그대로 유지된 상태였습니다. 각 미사일 한 발의 가격은 약 11만 2천 달러 베트남 화폐로 환산하면 대략 30억 동에 이르는 고가 장비입니다. 폴리 디펜스가 이 미사일을 국제무기 시장에 본격적으로 내놓기 시작한 것은 2025년 이후의 일로 알려져 있습니다. 다시 말해 500고지에서 발견된 것은 오래된 재고품이 아니라 베이징이 외화를 벌기 위해 야심차게 내놓은 최신 수출용 무기였던 셈입니다. 더구나 포장 상태가 거의 완벽에 가까웠다는 사실은 이 무기들이 실제 운용되기 전에 통째로 적의 손에 넘어갔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관측통들은 이 장면을 보고 즉시 몇 가지 결론을 내렸습니다. 첫째, 이 무기들은 매우 최근에 중국이 캄보디아에 제공한 것으로 보인다는 점입니다. 포장 상태와 보관 방식, 그리고 GAM-10LR라는 미사일 자체가 아직 국제시장에 나온 지 오래되지 않았다는 점을 감안하면 이 무기들은 올해 여름 이후 단기간에 들여온 물량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둘째, 캄보디아군은 아직 이 무기를 제대로 운용할 교육조차 받지 못했거나 최소한 대부분의 부대가 실전 배치를 할 여유도 없이 급하게 후퇴해야 했다는 점입니다. 태국군 측은 공식 발표에서 이 전리품이 매우 현대적인 무기들이며 현재 그 출처와 제공 경위를 조사 중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는 곧
태국이 캄보디아 배후에 군수 지원국이 어디인지 사실상 지목하고 있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태국 언론과 군 관계자들의 발언을 종합하면 그들이 의심하는 대상은 다름 아닌 중국입니다. 최근 몇 달 사이 중국이 캄보디아에 대규모 무기 지원을 했고 그 결과로 이런 최신 대전차 미사일들이 국경 분쟁 지역에 배치되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건은 베이징 외교부에 큰 굴욕으로 다가왔습니다. 태국군이 전리품을 공개하자 방콕 주재 중국 대사관과 베이징 외교부 대변인은 즉각 발언에 나서 국경 분쟁이 본격화된 2025년 7월 이후 중국은 캄보디아에 어떠한 무기나 군사 장비도 제공하지 않았다고 거듭 부인했습니다. 중국 관영 매체와 환구15 등은 이 무기들이 있다 해도 과거의 협력에 따른 예전 공급분일 뿐 최근에 제공한 물자가 아니라고 강조하며 의혹을 일축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상자에 적힌 생산 배치 번호, 수출용 라벨, 그리고 GAM 시리즈 미사일이 국제시장에 등장한 시기 등을 함께 고려하면 이런 해명은 설득력이 떨어집니다. 무엇보다도 전리품 대부분이 아직 비닐 포장조차 뜯기지 않은 상태였다는 점은 캄보디아군이 이 무기를 받아든 지 얼마 되지 않았으며 제대로 운용 체계를 갖추기도 전에 진지를 내주고 퇴각했다는 사실을 간접적으로 증명합니다. 캄보디아가 입은 충격은 단지 500고지의 대전차 무기 창고 상실에서 끝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태국 공군의 공습과 포병 드론 공격은 여러 날에 걸쳐 캄보디아군의 후방 시설을 연쇄적으로 타격했습니다. 보고에 따르면 500고지 인근의 대전차 무기 저장소 외에도 적지 않은 야전 포병 진지와 다연장 로켓 발사대 위치, 주요 보급용 교량 후방 물자 집결지, 야전 참호와 콘크리트 방어 시설 등이 태국의 F-16 전투기와 자폭 드론 포병 화력에 의해 파괴되었습니다. 캄보디아 정부는 이 공습들을 두고 태국이 자국 영토 깊숙이 있는 군사 기반 시설과 교량 심지어 군 관련 시설이 있는 건물들을 폭격했다며 강하게 항의했습니다. 프놈펜은 태국이 자국을 침공하고 주권을 침해했다고 규탄하며 국제사회에 이 사안을 제기하겠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반대로 태국 측은 자국의 행동이 캄보디아의 도발에 대한 방어 조치이며 자국 안보를 위협하는 군사시설을 정밀 타격한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흥미로운 점은 태국도 완전히 피해 없이 싸운 것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태국 육군은 우크라이나에서 도입한 BTR-321 장갑 수송 차량 한 대를 상실했습니다. 해당 차량은 교전 중 승무원들이 급히 퇴각하면서 버리고 떠났고 캄보디아군에 의해 노획되었습니다. 이 장면은 태국에게도 쓴 경험이었지만 전반적인 피해 규모를 놓고 보면 캄보디아군의 손실이 훨씬 큰 것으로 평가됩니다. 무기 체계 측면에서 주목할 만한 또 하나의 사건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중국이 수출용 주력 전차로 자랑해온 VT 사전차의 포신 폭발 사고입니다. 보고에 따르면 태국군이 운용하던 VT4 전차 한 대가 전투 중 포탄을 연속 사격하던 도중 포신이 파열되면서 승무원 3명이 부상을 입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고장이 아니라 중국 방산업계 전체의 신뢰도에 심각한 타격을 주는 상징적 사건이 되었습니다. VT4 전차는 중국이 해외 시장을 겨냥해 개발한 중량급 주력 전차입니다. 중국 선전 자료에서는 러시아의 T-90SM 전차와 동급 혹은 그 이상이라고 주장합니다. 주포 구경은 같은 125mm이며 자동 장전 장치를 갖추고 있고 중량도 비슷하게 맞춰져 있습니다. 중국 측은 알제르 시험장에서 실시한 평가에서 VT4가 러시아 전차보다 신뢰성과 명중률에서 우수한 결과를 보였다며 대대적으로 홍보해왔습니다. 그러나 태국군은 실제 작전에서 이 전차를 선뜻 전면에 내세우지 않았습니다. 태국군 지휘부는 이미 중국산 무기에 대해 너무 많은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태국은 지난 수년 동안 중국제 전차와 장갑차, 해군 장비를 도입하면서 크고 작은 문제들을 경험해왔고 그 과정에서 소문과 실제 사례들이 모두 축적되어 있었습니다.
무엇보다도 태국군은 캄보디아군이 중국이 제공한 최신형 5세대 대전차 미사일을 보유하고 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태국군은 VT-4 전차를 선두에 세워 고지로 돌진시키는 방식 대신 후방에서 포병처럼 운용해 장거리 직사 화력을 제공하는 지원용 플랫폼으로 사용하는 방식을 택했습니다. 전차의 생존성을 최대한 보장하면서 필요한 곳에 고폭탄을 퍼붓는 역할만 맡긴 것입니다. 그런데도 이 전차는 엄폐된 후방 위치에서 사격 지원 임무만 수행하는 동안 포신이 파열되는 사고를 일으켰습니다. 사고 직후 전해진 초기 보고에 따르면 해당 VT-4 전차는 하루 동안 대략 200발 안팎의 포탄을 발사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중국이 태국군에 제공한 사용 설명서에는 VT-4 전차 주포의 설계 수명이 500발이라고 명시되어 있었습니다. 다시 말해 제조사의 약속대로라면 주포는 최소 500발을 견뎌야 했고 그 이후에야 교체를 고려해야 할 수준이라는 뜻이었습니다. 하지만 실제 전장에서 이 전차는 약 500발 설계 수명의 절반도 되지 않는 200발 내외의 사격 후에 포신이 갈라지고 폭발하는 치명적 고장을 일으켰습니다. 이것은 마치 자동차 제조사가 엔진이 50만 킬로미터까지 문제없이 달릴 수 있다고 장담해 놓고 실제로는 20만 킬로미터도 되기 전에 엔진이 폭발해버린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소비자 입장에서 보자면 신뢰의 붕괴를 넘어 분노를 일으킬 수준의 결함입니다. VT-4 전차 포신 폭발 사건은 단순히 한 국가의 수입 전차 한 대가 고장을 일으킨 정도로 볼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베이징이 수년 동안 쌓아온 중국 무기 신뢰도와 이미지 전체에 치명적인 흠집을 남긴 상징적 사건입니다. 중국은 오랫동안 값이 저렴하면서도 성능은 서방 무기와 대등하거나 어떤 점에서는 더 뛰어나다는 이미지를 만들어 왔습니다. 그러나 설계 수명의 절반도 채우지 못하고 포신이 깨져버리는 전차는 이 슬로건과 정면으로 충돌하는 현실을 보여줍니다. 이 지점을 더 명확히 하기 위해 독일제 레오파르트 2 전차와 비교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장에서 레오파르트 2 전차는 이미 그 성능과 내구성을 실전에서 검증받았습니다. 이 전차에 장착된 라인메탈 59, 구경장 120, 밀리 활강포의 설계 수명은 통상 1500발 수준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는 VT-4 전차 주포 설계 수명인 500발의 3배에 해당합니다. 게다가 우크라이나의 방역작전이 한창이던 자포리자 전선에서는 레오파르트 2 전차들이 극도로 높은 강도의 작전을 수행했습니다. 일부 전차는 한 작전 기간 동안 수백 발에서 1000발 가까운 포탄을 발사했다는 보고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독일제 전차에서 포신 자체가 폭발해 승무원들이 크게 다치는 사고는 보고되지 않았습니다. 최대한 심각한 문제가 발생한 경우에도 포신이 과열되어 강선이 마모되고 명중률이 떨어지는 수준이었고 그럴 경우 내통이나 포신 전체를 교체하는 정비가 필요했을 뿐입니다. 이와 비교하면 VT-4의 포신 폭발은 단순한 나쁜 사고가 아니라 설계와 재질 품질 관리, 시험 과정 등 전반에 걸친 구조적 문제의 가능성을 강하게 시사합니다. 중국이 통제된 시험장에서 제한된 횟수의 사격만으로 도출한 성능 데이터를 바탕으로 홍보해온 것과 실제 전장에서 하루 종일 연속 사격을 하는 상황에서의 내구성 사이에 엄청난 간극이 존재한다는 사실이 이번 사건을 통해 드러난 것입니다. 즉, 이상적인 조건에서 몇 발만 시험 사격할 때는 중국제 전차도 서방 전차와 비슷한 결과를 보여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진흙과 먼지 열기와 피로가 뒤섞인 실제 전장에서는 레오파르트, 이 같은 서방 전차가 전투용 야수라면 VT-4 전차는 관람식 사열에나 적합한 금속 모형에 가까운 수준이라는 평가가 나오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이번 사고는 태국군 장병들에게도 뼈아픈 교훈이 되었습니다. 그들은 중국산 전차를 타고 직접 전장에 나섰다가 포신이 눈앞에서 파열되며 승무원들이 다치는 장면을 경험했습니다. 이 사건은 태국군이 중국산 무기에 대해 가지고 있던 마지막 남은 신뢰마저 강하게 흔들어 놓았습니다. 동시에 중국이 해외를 상대로 자랑해온 이른바 가격 대비 성능이 뛰어난 방산 강국이라는 이미지가
얼마나 허술한 기반 위에 서 있었는지 여실히 드러냈습니다. 태국이 왜 이 전차를 도입하게 되었는지 그 배경을 살펴보면 중국 무기 수출 전략의 그림이 더욱 선명해집니다. 2014년 군부 쿠데타 이후 태국과 미국의 관계는 잠시 냉각기를 맞았습니다. 그 시기 태국은 미국과의 군사 협력이 위축되면서 서방으로부터 최신 장비를 도입하는 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바로 이 틈을 노려 중국이 각종 무기를 들고 방콕에 접근했습니다. 그 결과 태국은 중국으로부터 VT 사주력 전차 약 50대 안팎을 도입했고 중국 위안급을 기반으로 한 S-26 T급 잠수함 3척 도입 계약에도 서명했습니다. 이 외에도 중국제 VN-1 장륜 장갑차 여러 대를 구매하는 등 중국산 무기 의존도가 빠르게 높아졌습니다. 베이징은 이를 계기로 태국을 자국 무기 수출의 대표적인 성공 사례로 내세우며 홍보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문제점들이 하나둘씩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상징적인 사례가 바로 S-26T 잠수함 사업입니다. 원래 이 잠수함에는 독일산 디젤 엔진을 탑재하기로 되어 있었지만 독일 정부가 군사 전용을 우려해 엔진 수출 허가를 내주지 않으면서 계획이 어그러졌습니다. 중국은 자국산 엔진으로 대체하겠다고 제안했지만 태국은 성능과 신뢰성을 의심하며 난처한 입장에 놓였습니다. 결국 2025년 무렵 태국은 3척이던 잠수함 도입 계획을 한 척으로 줄이고 나머지 잠수함은 사실상 보류하거나 취소하는 방향으로 선회했습니다. 이러한 우여곡절 끝에 태국은 점차 중국산 무기에 대한 기대를 낮추기 시작했고 미국 및 서방과의 관계 회복을 모색해 왔습니다. 특히 트럼프 이전 영정부가 들어선 이후 태국과 미국의 군사관계는 다시 밀착되는 흐름을 보였습니다. 공동 군사훈련이 확대되고 태국은 다시 미국과 서방산 무기 도입을 늘리기 시작했습니다. 500고지 전투에서 드러난 현실은 이런 변화가 결코 우연이 아니라는 사실을 확인시켜 주었습니다. 태국군이 캄보디아군을 상대로 압도적인 전과를 거둘 수 있었던 주된 이유는 중국산 전차나 장갑차가 아니라 미국과 스웨덴, 이스라엘 등 서방 국가들이 제공한 무기체계 덕분이었습니다. 태국 공군이 운용하는 F-16 전투기와 스웨덴의 그리펜 전투기, 이스라엘제 무인기와 자주포 서방식 지휘 통제 체계가 결합되면서 태국군은 현대적인 합동 전투 능력을 발휘해 캄보디아군을 일방적으로 압박할 수 있었습니다. 태국군은 오랜 기간 미국과의 연합훈련을 통해 서방식 작전술과 교리를 몸에 익혀왔습니다. 이번 분쟁에서 그들은 F-16 전투기와 이스라엘제 드론을 활용해 정찰과 표적 획득, 정밀 유도폭탄 투하를 연계했고 그 뒤를 따라 특수부대와 기계화 보병이 신속히 진격해 캄보디아군의 전초기지를 하나씩 무너뜨렸습니다. 반면 캄보디아군은 중국제 최신 대전차 미사일과 장거리 다연장 로켓을 보유하고 있었음에도 이 현대식 합동전투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했습니다. 결국 태국 입장에서 이번 분쟁은 두 종류의 무기를 동시에 시험해본 실험장이 되었습니다. 하나는 중국이 자랑해온 값싸고 성능 좋다는 무기들이고 다른 하나는 서방이 제공한 무기와 교리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너무도 분명했습니다. 중국산 겜 계열 대전차 미사일은 포장 상자째 적에게 노획되었고 VT 사전차는 설계 수명의 절반도 채우지 못한 채 포신이 파열되었습니다. 반대로 서방산 전투기와 무인기 포병 체계는 분쟁이 시작된 이후 줄곧 안정적인 성능을 발휘하며 태국군의 승리를 뒷받침했습니다. VT-14 전차 포신 폭발 사건 이후 방콕의 분위기는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태국 정부와 군은 앞으로 추가로 중국산 무기를 도입하는 문제를 제고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최전선에서 목숨을 걸고 싸우는 병사들의 생명을 맡겨야 하는 장비가 제조사가 말한 수명의 절반도 버티지 못한다면 그 어떤 미사일보다 무서운 적은 바로 그 장비 자체가 되기 때문입니다. 동시에 이번 사건은 세계 여러 나라가 중국제 무기 도입을 검토할 때 반드시 떠올릴 상징적인 사례로 남게 될 것입니다. 값이 싸고 성능이 좋다는 말이 실제 전장에서도 통하는지는 이제 500고지의 현실이 대신 말해주고 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의 사막 한가운데에서도 중국 무기의 실체는 결국 비슷한 방식으로 드러났습니다. 태국과 캄보디아 국경의 500고지가 중국산 전차와 대전차 미사일의 민낯을 보여준 전장이었다면 아라비아 반도에서는 중국이 야심차게 내세운 미래형 무기 바로 레이저 방공체계가 시험대에 올랐습니다. 몇 해 전 사우디아라비아는 예멘의 후티 무장 세력이 날려보내는 각종 드론과 소형 무인기를 막기 위해 새로운 해법을 찾고 있었습니다. 이란의 지원을 받는 후티 세력은 점점 정교해지는 무인기와 미사일을 이용해 유전과 정유시설 군사기지들을 위협했고, 사우디는 기존 대공포와 미사일 체계만으로는 모든 위협을 막기 어렵다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그때 베이징이 들고 나온 것이 중국판 혁신 무기라는 레이저 요격 시스템이었습니다. 중국 폴리테크놀로지가 내세운 침묵의 사냥꾼이라 불리는 레이저 무기는 서류상으로만 보면 상당히 매력적인 무기였습니다. 출력을 30kW에서 50kW까지 조절할 수 있고 수킬로미터 거리에서 소형 무인기를 조용히 태워버릴 수 있으며 한번 방사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은 미사일 한 발 가격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저렴하다는 홍보가 이어졌습니다. 이론상으로는 빠르게 날아오는 드론을 빛의 속도로 맞추고 격추하는 동안 폭발음도 거의 없이 조용히 처리해버릴 수 있는 그럴듯한 그림이었습니다. 사우디는 이 홍보를 곧이곧대로 받아들였습니다. 이란과 후티 세력의 무인기 공격이 점차 빈도와 규모를 키워가던 시점이었고, 저렴하면서도 지속적으로 운용 가능한 방어 수단을 찾고 있던 사우디 왕실과 군 수뇌부에게 중국제가 제시한 조건은 충분히 매력적으로 보였습니다. 결국 사우디는 중국의 레이저 체계와 이를 보조하는 방공 시스템을 패키지로 도입해 자국 방공망의 새로운 핵심으로 삼아 보려 했습니다. 하지만 뜨거운 사막의 현실은 홍보 문구처럼 호락호락하지 않았습니다. 실제 운용에 들어가자 사우디군은 곧바로 예상하지 못했던 난관들과 마주쳤습니다. 우선 사막 특유의 미세한 모래와 먼지 입자가 문제였습니다. 이들은 레이저 광학 장비에 거울과 렌즈에 달라붙어 표면을 서서히 손상시키고 레이저가 통과하는 공기 중에서도 빛을 산란시키며 에너지를 빼앗아 갔습니다. 그 결과 이론상으로는 몇 킬로미터 밖에 드론을 태워버릴 수 있다던 레이저가 실제로는 훨씬 가까운 거리에서도 제대로 된 피해를 주지 못하는 상황이 반복되었습니다. 또한 극도로 높은 사막의 온도는 전력 공급 장치와 냉각 시스템에 큰 부담을 안겼습니다. 레이저는 고출력의 광선을 짧은 시간 동안 집중적으로 쏘기 때문에 강력한 냉각 장치와 안정적인 전력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사우디의 실제 환경에서는 장비가 과열되고 출력이 떨어지며 시스템이 잦은 경고와 오류를 내보내기 일쑤였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단 하나의 드론을 무력화하는데 15분에서 30분에 이르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보고도 등장했습니다. 전장 한복판에서 특히 집단으로 날아드는 드론을 상대해야 하는 상황을 생각하면 사실상 쓸 수 없는 무기나 다름없었습니다. 사우디군 내부에서는 곧 불만이 터져 나왔습니다. 중국이 내세운 각종 장점, 즉 싸고 조용하고 효율적이며 혁신적이라는 수사는 현장에서 하나씩 무너졌습니다. 사우디 군인들은 중국제 레이저 무기가 후티 세력의 드론 위협을 해결해 주기는커녕 오히려 기존 전자전 장비와 서방산 미사일 체계에 더 많이 의존하게 만드는 애물단지로 전락했다고 토로했습니다. 결국 사우디는 이 레이저 시스템을 전면에 내세우는 전략을 포기하고 다시 서방제 방공 시스템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태국과 캄보디아 국경의 500고지에서 폭발한 VT-4 전차에 포신과 사우디 사막에서 성능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한 중국제 레이저 무기는 서로 다른 대륙에서 벌어진 사건이지만 같은 질문을 던집니다. 중국이 말하는 값싸고 성능 좋은 무기라는 이미지는 어디까지가 홍보이고 어디부터가 현실이냐는 것입니다. 실전에서 반복되는 사고와 오작동 설계 수명에 훨씬 못 미치는 내구성 극한. 환경에서의 취약함은 이 질문에 대한 답을 너무도 분명하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제 다시 동남아시아로 시선을 돌려보겠습니다.
태국과 캄보디아의 국경 분쟁 이면에는 베이징이 그려온 보다 복잡한 그림이 숨어 있습니다. 태국 정보당국이 최근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여름 국경 충돌이 본격화되기 불과 수주 전부터 중국군의 대형 수송기가 캄보디아의 공항에 반복적으로 출입한 사실이 포착되었습니다. 태국 측 보고서에 의하면 2025년 6월 중국 공군이 운용하는 대형 수송기가 캄보디아 서남부의 공항에 여러 차례 착륙했습니다. 이 수송기들은 총 42개의 대형 컨테이너를 실어 나른 것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컨테이너 안에는 각종 포탄과 박격포탄 로켓탄 대전차 미사일, 그리고 나중에 500고지에서 그대로 노획된 GRM-10L R 대전차 미사일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이 무기들은 캄보디아 연안의 군항 인근에 먼저 보관되었다가 이후 논란이 일고 있는 국경지대의 야전 창고로 옮겨졌다고 전해집니다. 그리고 불과 몇 주 뒤 7월에 접어들면서 태국과 캄보디아 사이의 국경 분쟁이 급속히 군사 충돌로 비화했고, 캄보디아군은 중국이 제공한 각종 무기를 앞세워 태국군을 상대로 공격을 시도했습니다. 만약 태국 정보당국의 보고와 이를 인용한 서방 언론 보도가 사실이라면 이 분쟁은 어느 날 우연히 일어난 국지적 충돌이 아닙니다. 사전에 일정한 준비와 무기 지원 국경지대에 대한 병력 배치 등 복합적인 요소가 겹쳐 만들어진 폭발점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베이징의 조율이 있었다는 의심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이징의 공식 입장은 끝까지 한결같았습니다. 외교부 대변인 곽자곤은 국경 분쟁이 시작된 직후부터 2025년 12월 중순에 이르기까지 여러 차례 브리핑을 열어 중국은 분쟁 당사국 어느 쪽에도 무기를 제공하지 않았고 특정 지역의 긴장을 고조시킬 의도가 없다며 거듭 부인했습니다. 베이징은 오히려 자신들이 평화를 중재하고 대화를 촉진하는 평화의 사절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나 현실에서 보이는 그림은 정반대입니다. 국경 충돌이 일어나기 직전 중국의 대형 수송기가 42개의 무기 컨테이너를 캄보디아에 내려놓았고, 그 안에 담긴 최신 대전차 미사일과 각종 탄약은 국경지대로 이동했습니다. 이후 캄보디아군은 태국군을 상대로 공격을 개시했고, 그 과정에서 중국제 무기들이 대량으로 사용되었습니다. 그리고 싸움이 불리해지자 그중 상당수는 포장도 뜯어보지 못한 채 태국군의 손에 넘어갔습니다. 이 상황에서 과연 누가 베이징의 평화 사절 주장을 액면 그대로 믿을 수 있을까요? 더욱 아이러니한 것은 이 사건이 중국 입장에서 단지 몇 개의 미사일과 포탄을 잃어버린 수준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GAM-10LR과 같은 최신 대전차 미사일은 중국이 오랜 연구개발 끝에 완성한 첨단 무기 체계로 유도 알고리즘과 신호 처리 방식, 전자전 환경에서의 대응 논리는 국가 최고 수준의 군사 기밀에 속합니다. 그런데 이 무기들이 포장 상자째 태국군의 손에 들어갔고, 태국은 미국과 오랜 동맹 관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곧 미국의 군사 전문가들과 방산 기업들이 조만간 중국제 최신 대전차 미사일의 내부 구조와 소프트웨어 데이터 링크 방식, 교란 대응 로직을 비교적 손쉽게 분석할 수 있게 된다는 뜻입니다. 단지 몇 발의 미사일을 잃은 것이 아니라 중국이 오랜 기간 공들여 쌓아온 기술적 우위와 비밀이 한꺼번에 노출되는 셈입니다. 그 대가로 얻은 것은 무엇인지 되묻게 됩니다. 국경 분쟁에서 캄보디아가 보여준 전투력은 미미했고, 중국이 그토록 자랑한 첨단 무기들은 대부분 제대로 시험해 보지도 못한 채 적의 트럭에 실려 떠나갔기 때문입니다. 한편 태국 공군은 국경 분쟁의 와중에도 명확한 표적을 향해 칼날을 겨누었습니다. 여러 영상과 현지 보도를 종합하면 태국 공군의 F-16 전투기들은 겉으로 보기에는 산업단지나 상업시설처럼 보이는 건물들을 정밀 폭격했습니다. 하지만 태국 당국은 이 시설들이 단순한 공장이나 상가가 아니라 캄보디아군이 군사시설과 드론 조종센터를 숨겨둔 복합구역이며, 동시에 중국계 자본이 깊숙이 개입한 전자사기 산업의 거점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폭격 현장을 담은 영상에서는 나란히 서 있던 건물 두 채가
거의 동시에 정밀 유도 폭탄을 맞고 붕괴하는 장면이 포착되었습니다. 단 몇 초 만에 건물 전체가 무너져 내리고 거대한 연기 기둥이 하늘로 치솟았습니다. 이후 보도에 따르면 이들 건물은 겉으로는 카지노나 복합 상업지구를 표방했지만 내부에는 군사시설과 함께 대규모 온라인 사기 조직의 사무실 서버실 통신 장비가 들어서 있었다고 합니다. 태국 당국은 자국 시민들을 대상으로 한 국제전자 사기 피해가 폭증한 배후에 이들 캄보디아 국경지대에 복합단지들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군사적 관점에서 보았을 때 이 지역은 단순한 범죄 거점을 넘어 태국을 겨냥한 드론 공격과 각종 비정규 전술의 발원지 역할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를 군사적 표적으로 삼을 수밖에 없었다는 입장입니다. 이러한 공습은 캄보디아 정부에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2025년 12월 16일 캄보디아 외교국제협력부는 공식 성명을 통해 태국이 자국 영토를 반복적으로 공습하고 있으며 F-16 같은 최첨단 전투기를 동원해 군사시설과 민간시설을 가리지 않고 폭격하고 있다고 강하게 비난했습니다. 캄보디아 측은 이런 공습이 자국의 주권을 정면으로 침해하는 행위이며 불균형한 무력 사용이라고 주장하면서 즉각적인 폭격 중지를 요구했습니다. 캄보디아가 특히 두려워하는 것은 자국의 취약한 공군력입니다. 캄보디아 공군은 사실상 현대적인 전투기를 보유하지 못하고 있고 방공망 역시 매우 제한적입니다. 반면 태국은 F-16과 그리펜 같은 현대식 전투기와 서방식 방공체계를 갖추고 있습니다. 이런 전력 차이 속에서 태국 공군이 마음만 먹으면 국경을 넘어 깊숙한 곳까지 타격할 수 있다는 사실은 프놈펜 입장에서 악몽과도 같은 그림입니다. 하지만 이 공습을 바라보는 시각은 중국 내부에서도 흥미로운 변화를 드러냈습니다. 여러 보도에 따르면 중국의 소셜미디어에서는 태국 공군의 공습 소식이 전해진 뒤 많은 누리꾼들이 태국의 감사와 응원의 메시지를 남겼습니다. 그들은 캄보디아 국경지대에 세워진 중국계 전자사기 단지들이 수많은 중국인 피해자를 양산해 왔음을 지적하며 태국 공군이 오히려 자신들을 대신해 이 암세포를 제거해주고 있다고 쓴소리를 했습니다. 어떤 이는 소셜미디어에 이런 취지의 글을 남겼습니다. 그동안 우리 정부는 이런 사기 산업을 제대로 정리하지 못했는데 오히려 외국 공군이 나서서 폭탄으로 해결해주고 있으니 뒤늦게나마 속이 조금은 시원하다는 냉소적인 반응이었습니다. 또 다른 누리꾼들은 태국 공군이 작전에서 무사히 돌아오기를 바란다거나 이런 사기 거점을 더 많이 없애달라는 의견까지 내놓았습니다. 이런 장면은 중국 당국이 수십 년 동안 키워온 반미 반서방 반동맹 프레임과 선전 방식이 적지 않은 균열을 맞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오랜 세월 동안 중국 관영 매체는 태국과 한국 같은 나라들을 미국의 하수인이라고 부르며 비난해 왔습니다. 하지만 정작 자국민의 삶을 파괴하는 전자사기 산업이 해외에서 번창하고 자국 정부가 이를 제대로 통제하지 못하는 모습이 드러나자 중국 시민들은 미국의 동맹국들이 나서서 그런 범죄 거점을 폭격하고 인지를 구출하는 장면에 박수를 보내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인식 변화가 아니라 베이징이 오랫동안 활용해온 국수주의와 외부 적대 프레임이 점차 힘을 잃어가고 있다는 신호로도 읽힐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더 이상 추상적인 구호보다 실제로 누가 자신과 가족의 안전을 지키고 있는지, 누가 범죄 조직과 싸우고 있는지, 누가 말뿐인 평화사절인지 냉정하게 비교하기 시작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이 일련의 사건들을 조금 더 넓은 시야에서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최근 몇 년간 세계 곳곳에서 벌어진 분쟁의 궤적을 따라가 보면 중국이 스스로를 평화의 중재자라고 부르는 것과는 전혀 다른 패턴이 드러납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기 전부터 베이징과 모스크바는 전략적 협력을 강화해왔고 중국은 여러 방식으로 러시아를 지원해 왔습니다. 그 결과가 무엇인지는 이미 우크라이나의 폐허가 된 도시들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중동에서도 비슷한 양상이 반복되었습니다. 이란과 그 주변의 무장 세력들이 드론과 미사일 각종 무기를 바탕으로 주변국을 위협하는 데에는 중국과 러시아의 기술과 무기 경제적 뒷받침이 얽혀 있다는 분석이 적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동남아에서는 캄보디아라는 작은 국가의 군사력을 갑자기 부풀리면서 국경 분쟁을 새로운 단계로 끌어올리는데 중국제 무기가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우연이라고 보기에는 너무 비슷한 사례들이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러시아 뒤에는 언제나 베이징과의 협력이 있었고 이란과 그 우산 아래 있는 세력들의 뒤에도 중국과의 연결고리가 발견됩니다. 마찬가지로 캄보디아가 갑자기 고가의 최신 대전차 미사일과 장거리 다연장 로켓, 각종 첨단 장비들을 손에 쥐게 된 과정에도 중국의 그림자가 짙게 드리워져 있습니다. 그럼에도 베이징은 매번 같은 말을 반복합니다. 우리는 어느 편도 들지 않는 중립적 존재이며 평화를 사랑하고 대화를 촉진한다고 말입니다. 하지만 실상을 들여다보면 중국은 종종 분쟁 당사국들에게 무기를 제공하고 국경 분쟁이나 지역 갈등이 폭발하기 직전에 대형 수송기를 보내 탄약과 미사일을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분쟁이 격화되면 스스로를 평화의 사절이라 부르며 중재자를 자처합니다. 500고지에서 벌어진 전투와 VT-4전차의 포신 폭발, GEM-10LR 미사일의 상자째 노획, 사우디 사막에서의 레이저 무기 실패, 그리고 태국 공군의 폭격에 박수를 보내는 중국 시민들의 모습은 모두 하나의 이야기를 향해 수렴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중국이 내세우는 방산 강국 평화의 중재자라는 이미지와 실제 행동 사이의 간극이 너무 크며 이 간극이 점점 더 많은 사람들에게 보이기 시작했다는 사실입니다. 세계는 지금 선택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값이 싸고 빠르게 공급되는 무기를 택해 단기적인 전력 증강을 노릴 것인지 아니면 장기적인 신뢰와 실제 전장에서 검증된 성능 그리고 동맹 관계를 중시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태국은 이번 분쟁을 통해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어느 정도 찾은 듯 보입니다. 캄보디아 역시 전쟁이 끝난 뒤에는 자신들이 의존해온 무기와 동맹의 실체가 무엇이었는지 냉정하게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확실한 것은 하나입니다. 스스로를 평화의 사절이라고 부르면서도 전 세계 곳곳에 무기를 풀어 갈등의 불씨를 키우는 행위는 오래가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500고지에서 터진 포성과 함께 중국제 무기가 만들어낸 환상의 막도 서서히 내려오고 있습니다. 이제는 화려한 카탈로그와 전시회의 홍보 문구가 아니라 실제 전장에서 살아 돌아온 병사들의 증언과 탄약 냄새가 밴 포신의 상태가 진실을 말해줄 차례입니다.